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재영의 이슈인 새해를 맞아 특집으로 진행하고 있는데요. 최근 창당한 뒤 제3지의 통합을 모색하고 있는 대한신당 최경환 대표를 오늘 국회로 만나러 왔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광주 전남 시청자분들께 이제 설도 지난 지 얼마 안 됐는데 인사 말씀 좀 해주시죠. 예, 광주 전남 시도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경자년 새해에는 우리 시도민 여러분들 이루고자 하는 꿈과 계획들 모두 이루어지는 그런 경자년 한 해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네. 이제 뭐 설 인사도 하셨는데 네. 지난 설 연휴 때 지역구 고향에 다녀오셨을 것 같은데 제일 이제 설 민심 얘기 많이 했지 않습니까? 어떤 얘기를 주로 많이 하시던가요? 설 때나 추석 때나 그 민심은 항상 소재가 있어요. 경제 민심 또 정치 민심인데 경제적으로는 정부나 대통령이 설명하는 그런 상황보다 체감이 잘 안 된다. 특히 이제 아들, 딸들, 자제분들 뭐 취업 걱정, 또 결혼 걱정 많이들 하시고 또 기업하신 분이나 장사하시는 분들은 올 한해는 또 어떻게 버틸까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작년에 있었던 국회, 그 난장판 국회, 싸움판 국회에 대해서 도대체 한국 정치가 이렇게 돼서 되겠느냐, 국회의원들 도대체 뭐 하는 거냐 하는 그 질책을 많이 받았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제1화두는 경제, 뭐 이쪽 분야가 제일 많았던 거죠.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의 설명과 체감하는 그 경제 현실은 다른 것들에 대해서 걱정들 많이 하시고 또 성장률이 대폭 하락했다는 지표들이 나오면서 소비나 투자가 유축되는 것에 대해서 많이 불안해하고 하는 그런 심리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이제 각 당에서 이제 설 민심 분석을 내놨는데 서로 이제 조금씩 그 온도차는 있긴 했었는데요. 하여튼 설 민심은 그랬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정치 관련해서 얘기를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 작년 8월이었죠. 민주평화당에서 이제 조금 이제 분리가 되면서 탈당을 하시고 이제 최근에 이제 대한신당 창당하시기까지 한 7개월, 5개월 정도 지났지 않습니까? 그 과정이 굉장히 녹록지 않았던 것 같아요. 어떠셨습니까? 참 면목 없는 일인데요. 지난 4년 전 20대 총선에서 우리 광주 전남 호남의 유권자들께서 당시 국민의당을 전폭적인 지지를 해주셔가지고 호남을 대표하는 정당으로 우뚝 섰는데 그래서 또 박근혜 국정농단, 박근혜 탄핵에서도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그랬었는데 갑자기 그 당시 안철수 대표께서 좀 한국당에서 떨어져 나온 세력들과 이렇게 통합을 하겠다는 그런 주장들을 해서 우리로서는 도저히 그렇게는 할 수 없다. 좀 탈호남 우클릭 노선에 대해 반대해가지고 저희들이 나와서 민주평화당을 탈당하고 그런데 민주평화당도 역시 지지가 아주 약했어요. 그래서 새롭게 좀 우리가 미랄이 돼서 새롭게 통합운동을 벌여보자 하고 주장을 했었는데 또 나와서 대한정치연대를 만들고 이번에 대한신당을 창당했는데 그 끝이 아니고 우리는 제3세력들을 전부 모아서 새롭게 21대 총선에 이번 4.15 총선에 어떤 그 새로운 구도를 주민들에게 보여주고 그걸 가지고 평가를 받겠다는 그런 자세로 이번에 대한신당을 창당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제 뭐 방금도 이제 말씀하셨습니다만은 대한신당에 그러면은 지향점이라 그래야 될까요? 의원님 뭐 이제 여기가 최종 목표는 아니라고는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봐야 되나요? 저희 대한신당은 이제 노선에서는 이제 중도 개혁 노선이라고 볼 수 있고요. 뭐 달리 표현하자면 우리 광주 5.18 정신의 온전한 그 실천 세력으로 보고 있고 또 우리 김대중 노선, 김대중 정신을 계승하는 세력으로 자리하고 있고 이런 세력들이 여럿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국민들이 여러 가지로 지금 정치 상황을 우려하시는데 양당의 그 적대적인 공생, 패싸움 정치도 질타하지만 이런 중도 개혁 세력이 뿔뿔이 흩어져 있는 상황도 아주 못마땅해 하시거든요. 그런 점에서 저희들이 대한신당이 주축이 돼서 주도하는
중도 개혁 세력의 통합 이것을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제 방금도 이제 중도 개혁 세력의 통합, 네, 그게 이제 그동안에 계속 이야기 나왔던 게 제3지대 통합, 네, 네, 이 그렇습니다. 말로 이제 대변이 되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방금도 여러 가지 세력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통합의 뭐 레인지라 그래야 되나, 범위, 그다음에 어디까지 생각을 하고 계시고 방향성들은 어떻게, 뭐 중도 개혁이라고 하셨는데, 이 대표님께서 생각하시는, 대한신당에서 생각하는 범위와 제3지대의 의미는 어떤 거라고 봐야 되나요? 먼저 후자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제3지대 대한신당이 추진하는 제3세력 통합의 의미라는 것은 저는 4년간 초선 의원으로서 의정활동하면서 느낀 게 있는데요. 사람은 두 다리로 걸을 수 있지만 한국 정치는 두 정당으로는 절대 운영하기 힘들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주 매번 이렇게 생산력이 없어요. 뭘 일을 해결하지 못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박근혜 국정농단,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할 때도 그 당시 제3세력인 국민의당 역할이 결정적이었고요. 연말에 공수처법 검찰 개혁에 있어서도 대한신당과 같은 그 4+1 세력들, 민주당의 숫자가 부족하니까 4+1 세력이 합해서 국회를 국회에서 어떤 성과를 선거제 개혁 통과시키고 또 공수처법 통과시키고 또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통과시키고 이런 아마 아주 기분이 좋았어요. 처음으로 일을 해보는 것 같았어요. 저는 저희들은 애초에 그걸 주장을 했었거든요. 개혁 연합벨트로 가야 된다 하는 걸 이야기해 왔었는데 그런 성과를 냈다고 보는데 앞으로 21대 국회도 한국 정치도 그런 연합 정치 특히 개혁 진영의 연합벨트들이 국권이 있을 때 저는 문재인 정부도 성공하고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2년 후에 있을 대통령 선거에서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에 이은 4기 개혁 정권의 개혁 정권 재창출의 기반이 된다. 쌓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범위는 지금 대한신당, 현실 정치 세력으로서는 대한신당 또 민주평화당 또 바른미래당의 개혁파랄까요? 그 일부 세력들 그리고 무소속에 있는 분들 또 그 과정에서 앞으로 한 3개월이 남았는데요. 여러 세력들이 또 수도권이나 또 여러 가지 준비하고 있는 세력들이 참여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여러 가지 이제 가능성은 열어놓으신 상황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제 앞서도 대표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초선 의원이시지 않습니까? 이제 네. 4년 되셨는데 네. 어쨌든 대표직을 맡으셨어요. 네. 뭐 좀 부담도 되실 것 같고 저기 목표도 크실 것 같고 어떠신가요? 그렇습니다. 지금 대한신당은 8명의 의원으로 출발하는데요. 4분은 초선이고 4분은 중진 의원이십니다. 그래서 초선 의원인 저에게 당대표를 맡게 해주신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저희들은 기존의 모든 초선 의원들마저 다 이선으로 물러나서던 당내 지도부에 참여하지 이런 하지 말고 새로운 분들로 모셔오자고 했는데 그게 여의치가 않았어요. 그래서 초선 의원인 제가 함으로써 새롭게 출발한다는 의미, 새 그릇을 만든다는 의미, 이런 의미를 담아서 그렇게 저에게 요청이 와서 한번 부족한 능력이지만 해보겠다고 나섰습니다. 네. 좋은 결실이 더 나올 수 있고 네. 그렇게 기대를 하겠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이제 제3지대 얘기 조금 더 이제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앞서 이제 제가 이제 범위를 여쭤봤더니 이제 바른미래당 이제 옛날 국민의당의 바른미래당 세력들, 네. 그다음에 무소속, 그다음 민주평화당 네. 여기까지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이분들하고는 현재 좀 접촉이나 소통 같은 것들이 있나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작년 말 선거제 개혁, 연동형 선거제 개혁 법안이 통과된 이후에 아주 그 이전보다 활발한 교류와 소통들이 있었고요. 지금 제가 1월 12일 날 대한신당 창당 이후에 공개 제안을 했어요. 이제 만나서 이야기를 하자, 통합을 하자, 논의를 시작하자 했는데 그 뒤에 이제 민주평화당의 정동영 대표, 또 바른미래당의 손학규 대표를 찾아가서 말씀드렸고 그분들도 공감을 하고 절차와 과정 문제는 다시 좀
논의를 하자 이야기 있고 원외위원장들 당원들도 네. 이제 통합해야 된다. 이렇게 불필요 흩어져서 무슨 선거 치르냐 표달라고 할 수 없다. 이런 부분은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설 연휴 때도 여러 차원에서 소속 의원 다른 당의 의원들과 전화나 또 만남을 통해서 이야기가 되고 있고 지금도 여러 차원에서 논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 제3지대 통합 부분을 놓고 이제 해야 될 것 같다, 해야 될 필요성도 있다라는 의견도 있는 반면에 네. 이것도 선거 앞두고 다시 이합집산하는 거 아니냐, 뭐 정치권이 뭐 이런 지적도 없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달게 그런 비판들 달게 받을 수밖에 없고요. 그런 면이 있습니다. 매우 좀 안정되게. 그래서 이 4년 전 국민의당 체제가 유지되었다면 지금 얼마나 큰 역할을 할 수 있겠느냐 하는 아쉬움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우여곡절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저는 2년 후에 개혁정권 재창출을 위해서 이번 총선에서 그 기반을 와야 되는데 지금 민주당만으로는 전혀 혼자서 할 수 있는 정치적 환경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연말에 4플러스 계획 벨트를 통해서 그런 일들을 해냈듯이 앞으로 총선 이후에 문재인 정부의 국정 운영도 4플러스 체제가 계속 연장되고 더 발전된 형태, 어떤 연합정치의 서로 발전된 형태, 협치에 발전된 형태로 나갈 수밖에 없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번 총선에서도 어떤 이 통합 세력이 어떤 일정한 역할을 하고 또 세력을 얻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이합집산의 의미도 있지만 개혁정권 재창출에 기반을 놓는다는 아주 대단히 중요한 역할이 있다. 민주당만이 할 수 없는 일을 우리 대한신당을 비롯한 통합 세력이 해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주민들에게 좀 유권자들에게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네.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 부분이 그런 뭐 정당성, 방향성은 있는데 지금 현재 구도상 지금 통합을 추진하는 세력들이 호남에 너무 집중돼 있지 않느냐. 그리고 그 뭐 예전 같은 양쪽으로 나눠지는 구도가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부분은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요. 지켜볼 때 밖에서도 그런 지적들이 있고 호남만의 어떤 세력 통합이 아니느냐. 민주당을 제외한 호남 세력의 통합. 여기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요? 이 출발은 이제 그렇게 시작을 할 겁니다. 바른미래당, 또 민주평화당, 대한신당, 호남 세력이 주축이 되어서 출발하는데요. 그 과정에서 저는 수도권이나 또 대한신당에도 경북이나 부산에서도 많이 참여를 하고 있고요. 그런 세력은 계속 확장될 거라고 보고 저희들이 호남당, 호남 뭐 자민련이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그렇게 뭐 목표로 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저는 우리 호남, 광주와 전남북, 호남을 대표하는 정당은 과거 정치사에서도 자연스러운 거였고 또 그런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호남의 권익, 호남의 정치적 주도성 이런 것을 위해서라도 지역을 대표하는 지역을 대표하는 정당의 필요성이 있는 거고요. 특히 앞으로 문재인 정부 이번 총선 이후의 국정 운영에서 그런 정당들이 다른 다당제 하에서 맏형격인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국정을 이렇게 끌어나가는 데서 계획 벨트를 구성한다는 것. 그리고 그 뒤에 2년 후에 개혁정권의 재창출을 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단순한 이합집산이나 호남당 이런 차원의 문제를 넘어서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제 앞으로 관건은 이제 확장성의 문제일 것 같은데 당장에 이제 총선을 치르고 나서 그런 의미에서 이제 뭐 이해를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김종인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을 이제 제3지대 통합할 때 영입을 해서 구심점으로 해서 가야 되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언론 보도에도 이제 그 접촉을 하고 있다 이런 보도도 나왔습니다만은 좀 그런 부분들은 실제 진행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여기서 다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요. 계속 그런 논의들이 진행되고 있고 김종인 전 대표님뿐만 아니라 여러 부분들이 하나로 뭉친다면
그런 제 세력들이 하나로 뭉치는 조건이 환경이 만들어지면 참여하겠다는 분들이 외상의 인물들이 좀 많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당을 이끌어가고 있지만 우리 유성엽 의원 또 장병완 의원 또 박지원 의원 등 이런 분들이 천정배원 이런 분들이 그런 역할들을 하고 사람들을 만나고 있고 2월 초쯤이나 2월 초순경에는 어떤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좀 기대를 해보겠고요. 근데 이제 이런 추진 과정에서 하나의 좀 변수라고 그래야 될까요? 하나 생긴 게 이제 안철수 전 대표의 귀국 정계 복귀가 이제 하나의 변수가 되고 있는 느낌인데 그 처음에 귀국에서 할 때 귀국 기자회견 하고 나서 대한신당에서는 좀 비판적인 논평을 낸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뭐 여러 인연이 있고 또 악연도 있어가지고 또 앙금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희들이 좀 또 가장 중요한 것은 광주 전남북 호남인들의 여론이었어요. 그 여론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좀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했던 거고요. 제 기본 입장은 저는 누구하고도 대화할 수 있고 계획 통합 세력의 확장을 위해서 누구라도 같이 할 수 있다는 이제 기본 입장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데 안철수 대표의 경우 아직 노선이 도대체 어떻게 하려고 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최근에 와서 좀 저는 그분의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반문연대를 기치로 내거시는 것 같아요. 저는 그 지점은 저희 입장은 4+1 개혁연대 확장입니다. 4+1 개혁연대와 반문연대는 차이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노선 차이가 좀 발생하는 게 아니냐. 그리고 최근에 손학규 대표를 만나서 저는 그분이 사죄하고 사과하고 거기까지 좋았어요. 여러 가지 광주 5.18도 오시고 거기까지는 저분이 좀 과거 문제 특히 아까 말씀드렸던 탈호남 우크리 행보에 대해서 좀 더 진솔한 사과가 필요하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번 총선에 본인이 안 나가신다고 했으니까 백의종군의 모습을 보여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기대도 했었는데 내가 할 테니 당신 나가시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손학규 대표 만나서 이게 얼마나 공감을 받을 수 있는 건지 그분의 그 정치적인 행태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참 좀 당황했어요. 저는 그런 모습을 보고 그런 점에서 지금 이 통합운동이 진행되고 있는데 약간의 좀 장애를 만난 느낌을 받고 있는데 앞으로 더 논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추진력보다는 장애에 가깝다라고 현재 상황에서는 보시는 저희들 큰 틀로 보고 물론 광주 전남 특히 광주 시민들 보면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아주 부정적이고 냉소적인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또 어떤 분들은 깊이 생각하신 분들은 그래도 여러 가지 확장성이나 전국화나 당의 전국성이나 이런 걸 확보하기 위해서는 안 대표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분도 의견도 있었어요. 그런 측면에서 좀 우리 개혁 열차의 동승할 이게 열차 문을 아직 출발했지만 언제도 올라탈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도 하고 그런 사죄와 사과가 진정하게 이루어진다면 저희들도 만나보고 와서 대화를 좀 해보겠다는 말씀도 드렸는데 근데 제가 가장 좀 안타까운 것은 안철수 대표께서 우리 광주와 호남인의 어떤 가치, 정치적 지향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생각하시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아요. 어떤 지점을 그러니까 그렇게 4년 전에 전폭적으로 지지를 해줬지 않습니까? 그래서 큰 3당이라는 걸 우리 정치사의 획기적인 일이었거든요. 3당 정립체계가 만들어져서 국정 운영을 안정되게 하라는 게 호남인의 뜻이었는데 그것을 이렇게 딱 깨버리고 계속 3당 체제가 분열로 가는 씨앗을 이렇게 던져졌다는 거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생각을 좀 하시고 호남인들에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잘못 판단했다 할지 좀 이런 죄송하다는 말씀을 진솔하게 했어야 되는데 지금 그런 모습이 좀 안 보이시는 것 같고 오히려 내가 주인이 돼서 뭐 해보겠다는 것이 좀 당혹스럽고 그런 측면에서 제가 장애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광주 전남에 대한 호남에 대한 사죄 부분 그 부분에 대한 언급이 이제 부족했고 또 하나는 노선에 대한 선명성이 아직은 뚜렷하지 않다. 네, 아니 그분은
좀 선명해지고 계신 것 같아요. 반문연대로. 저희들은 이제 사업 플러스 개혁연대, 개혁연합 이런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데 좀 차이가 좀 나타나고 있지 않겠나 하는데 아직 되어 여지는 있다고 보고요. 아직 가능성은 있다. 좀 지켜보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안철수 전 대표 와서 이제 뭐 본인이 그런 얘기는 한 건 아닙니다만은 본인은 중도 실형 노선을 가겠다 이렇게 얘기했고 본인은 신당 창당을 하겠다 아니면은 바른미래당을 재건하겠다 본인 입으로 말을 하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두 가지의 시나리오가 계속 제기가 되고 있는데 현재 상황에서는 바른미래당 재건 쪽으로 봐야 되나요?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제 손학규 대표 만나시고 또 그 의원들도 만나시고 그랬었는데 그 논의가 워낙 복잡해가지고 지켜보고 있습니다만은 바른미래당을 통해서 또 그 리모델링 수준으로 생각하고 그걸 구체화하고 계시지 않는가. 만약 손학규 대표의 협력이 없다면 독자신당으로 갈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대표님이 보시기에 그 안철수 전 대표가 반문연대 쪽으로 이제 가고 있는 것 같다 말씀하셨는데 이걸 버리지 않는 한은 같이 갈 가능성은 없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그것은 이제 분명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들은 그 개혁연합을 추구하는 세력이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년 후에 대선에서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에 이은 4기 개혁 정권을 재창출을 위해서 우리가 또 통합운동을 하고 있는 입장인데 이렇게 보수화의 뭐 중도 뭐 실용을 이야기하지만 결국 노선이 정치적 보수화의 길로 가게 된다면은 저희들이 좀 그 태도를 결정할 시점도 오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 이제 바른미래당 의원님 뭐 앞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런 제3지대 통합이 잘 되지 않았을 경우에 이번 총선은 대한신당 독자적으로 이렇게 추진할 가능성도 있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저는 뭐 저희들은 이제 지금은 통합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됐습니다. 그리고 공감대도 넓어졌습니다. 저는 통합에 일정한 성과가 있으리라고 보고요. 좀 폭발적인 어떤 그런 그 국민의 호응, 주민들의 호응까지 받아가면서 좀 성공하기를 기대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대한신당은 창당 대회 때 통합을 위한 정당이다. 네. 창당될 때 자기 당을 통합을 위한 정당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어려운 일인데 그렇죠. 그렇게 선택을 하고 출발한 겁니다. 그런 점에서 많은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지도자들이 결단만 남아있는 형국이 아닌가. 그래서 선거가 있을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그러면 이번 총선 이제 한 2달 남았는데 네. 제3지대의 통합당이든 아니면 지금 대한신당으로서든 광주 전남 지역에서의 목표 어떻게 잡고 계신가요? 특히 연동형 비례제 선거가 시작되는데 저희 대한중도개혁 세력에게 4년 전에 국민의당의 정당 투표에서 1등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 우리 당에 또 많은 투표를 주셔가지고 좀 성과를 좀 낼 수 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민주당이나 자유한국당 보면은 계속 인재 영입 발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물론 이제 지금 상황은 과도기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덜할 수 있습니다만 앞으로 인재 영입 계획 같은 것도 이제 해 나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방향들을 정하고 실제 사람들을 만나고 있고요. 저희 당의 유성엽 그 인재 영입 위원장, 네. 통합추진위원장을 겸하고 있는데요. 그 중진들이 그 여러 세력들을 사람들을 만나고 있고 그분들이 그렇습니다. 통합되는 시점까지 좀 두고 보자는 분들이 많아서 속도가 다른 당에 비해서 많이 나고 있지 않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직능 대표의 출연, 직능 대표가 우리 당에 여러 가지 참여하는 이런 부분들. 제가 해보면은 생활 정치, 민생 정치는 직능 대표가 국회에 참여했을 때 그 직능을 대표해서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청년들, 특히 지역 청년들에 대한 배려가 필요합니다. 수도권에 있는 명망가,
이런 이제 인기 있는 청년들이 아니라 지역 현장에서 이중 삼중의 여러 가지 고통과 속에서도 자기 일을 묵묵히 해가는 그 지역 청년들에 대한 배려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저도 좀 광주에서도 여러 사람을 만나고 좀 눈여겨보는 분들도 있는데 충분히 그런 역량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번 선거 때, 이번 총선 때 그런 분들에게 기회를 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금 시간이 흐르면은 그런 발표도 이제 이어질 네, 거라고 그렇습니다. 봐야겠네요. 네. 그 아직 뭐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지역별 공약도 이제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고 네. 광주 전남 쪽의 공약으로 뭐 지금 뭐 좀 빠르긴 합니다만은 공약으로 대표 공약으로 생각하시는 게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뭐 구체적인 안들을 이제 준비를 하고 있고요. 당의 정책위원회 준비를 하고 있는데 방향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저는 제가 상반기 때는 국토교통위원회를 국회에서 했고요. 하반기 때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했습니다. 정말 국토균형발전 문제, 지역 문재인 정부가 지방 분권 문제를 연방제 수준으로 하겠다 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수도권과 영호남의 문제가 아니라 어느 지방 마찬가지입니다. 수도권과 지방의 차이는 점점 더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광주가 문화수도, 아시아문화 전당이 있는 문화수도라고 이야기해요. 예향의 도시라고 이야기하는데 너무 수도권과 차이가 납니다. 우리는 콘텐츠 분야나 또 우리 시민들이 향유할 수 있는 문화 향유 기회나 이런 부분에서요. 수도권이 80~90%라면 우리는 10% 이하입니다. 그런 현실입니다. 이만큼 지방은 피폐해지고 있고 또 전남 지역 지방 소멸 시대입니다. 지금 얼마 후에는 군단이 없어진다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네. 실제 그렇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희들이 광주 호남을 대표하는 정당으로서 그런 분야에서 지역 평등, 지역 분권 이런 부분에서 구체적인 정책을 그 방향에서 정리를 해보고 있습니다. 네. 이제 지난 20대 국회 한번 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이제 21대 국회의 방향성도 잡을 것 같고요. 먼저 이제 4+1 협의체 말씀을 아까 하셨는데 민주당 쪽에서 대한신당 쪽에 가장 먼저 이렇게 손을 내민 걸로 알고 있는데 대한신당이 먼저 민주당 쪽에 그랬었나요? 오래전부터 개혁 입법 벨트를 하자. 한국당이 저렇게 협조를 안 하는데 과반수 이상 우리가 확보해놓고 한국당을 여기 요구하든지 참여를 요청하든지 밀어붙이자. 그래서 민주당이 계속 머뭇머뭇하다가 이제 국회의회 끝나는 무렵에서 이제 시간이 쫓기고 또 국민적 요구가 컸습니다. 네. 검찰개혁 요구가 특히 컸는데요. 그러면서 오랜만에 일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건 대한신당이 계속 요구해왔던 사항이 이제 관철돼서 선거법 개혁, 또 검찰 개혁, 검경 수사권 조정, 유치원 3법 이런 것까지 성과를 낸 게 있었는데 앞으로도 그건 아주 유효한 거고 이후에도 이번 총선 이후에도 그런 개혁 벨트들이 저는 연합정치 협치라고 표현들을 하시는데 더 정치적인 용어로는 김대중 대통령이 했던 연합정부, DJP 연합이라고 그러잖아요. 연합정부, 연정 형태까지 발전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만이 문재인 정부도 성공할 수 있고 개혁정권 재창출의 기반을 쌓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권 쪽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좀 소통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 부분. 근데 이번에 정세균 국무총리나 이번에 청문회 할 때도 협치를 이야기해요. 그 청와대도 이야기하고 또 이인영 대표나 더불어민주당 협치를 이야기하는데 협치라는 개념을 그분들은 아주 낮은 수준에 필요할 때 야당이 도와주면 되지 않느냐는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건 올바른 협치 개념이 아니고요. 올바른 협치 개념은 정책을 합의하고 또 정부를 어떻게 구성할 건지 연합정부 구성에 대해서도 논의하고 권력 배분 문제까지를 이야기하고 그런 단계까지 갔을 때 안정된 구조가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국정 운영이 안정을 찾을 수 있고 다당제하의 국정 운영의 방식이라고 보고 앞으로 정부의 성공 여부는
연합정부 구성 능력에 달려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 이제 4+1 협의체를 통해서 여러 가지 법안 통과도 하고 되게 보람됐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우여곡절도 있었지 않습니까? 중간에 이제 지연되기도 하고 뭐 곧 깨질 것처럼 이런 상황도 맞았었고. 근데 이제 그런 고비들을 넘길 수 있었던 가장 큰 원동력은 뭐라고 보시나요? 국민들, 시민들의 압력이죠. 여론이죠. 다 지지했습니다. 아주 대다수가 지지를 했고. 그래서 민주당으로, 집권여당인 민주당으로서는 이제 시기를 놓치면 이번 회기에서 못한다는 절박감도 있었고, 저희들 소수 정당들도 이번에 꼭 계획을 완수해야 된다는 이런 책임감도 있었고, 이런 것이 4+2을 강하게 해줬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특히 한국당의 전략 실패, 막무가내로 국회를 빠져나가고 이렇게 국회에서 전혀 협상을 하지 않아서 얻은 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결국 저는 한국당이 큰 실패를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또 그 과정에서 좀 아쉬운 부분도 없지는 않으실 것 네. 같아요. 어떤 부분들이 있었나요? 아쉬운 게 많죠. 이 준연동형 선거제 통과됐지만 말 그대로 준연동형입니다. 개입을 씌우고 아주 비례성과 대표성을 높이는 선거제 계획을 하자는 건데 절반도 못 얻는 겁니다. 네. 타협이 너무 돼버린 거죠. 뭐 그런 타협이 또 필요하고 일부 전진 효과는 있었지만 선거제 계획이 아주 미완성이었다는 거. 또 검찰 개혁 부분에서도 공수처법은 이제 좀 통과가 되긴 했습니다만 검찰의 이제 권력 개입 문제를 차단하는 문제에 대해서 그 법안이 아주 미진하고 특히 경찰 개혁 후속 입법이 안 됐습니다. 경찰에 그 시민들이 그 경찰들이 우리를 수사한다는 게 불안감이 일부 있거든요. 그걸 제한하는 장치를 할지, 즉 수사 경찰을 전문화하는 이야기를 할지, 행정 경찰이나 이런 부분들은 수사에 개입하지 못한다는 이런 법안들이 다 정비가 안 돼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정비하지 못한 건 아주 아쉽고, 저는 당장 2월 국회라도 열어서 우리 4+1 계획안들 다시 부활해서 그걸 정비를 빨리 해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정치적인 성과도 거뒀습니다마는 20대 국회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은 그렇게 이제 호의적이지는 않지 않습니까? 굉장히 실망감도 많고 신뢰 불신도 커진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을 좀 극복을 해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떤 부분들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21대 국회도 제 판단으로는 또 민주당 여러 분들도 그렇게 예측을 하는데요. 준연동형 선거제하에서 과반 넘는 특정 정당의 출연은 거의 불가능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만큼 다당제 합의제 민주주의가 국회 내에서 어떻게 실현될 거냐 하는 문제인데요. 그런 것처럼 대화와 협상 또 그런 그 생각이 같은 정당들의 어떤 그 연합 능력을 키워나가는 그것을 얼마만큼 잘하느냐에 따라서 국회가 생산력이 높아지고 또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 점에서 대한신당과 같은 이 통합 중도개혁 완충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서로 싸우고 있을 때 서로 조정안을 내고 이렇게 끌어갈 수 있는 그런 정당이 필요하다. 그래서 대한신당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해졌다. 대한신당이 만들어낼 통합정당의 역할이 아주 중요해졌다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국민들이 보는 국회 정치에 대한 불신들을 해소하는 부분도 있지만은 또 정작 정말 중요한 부분은 이제 국민들이 거리에서 아니면은 어떤 언론이나 댓글, 뭐 인터넷, SNS 상에서 둘로 갈라졌다는 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이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해소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문재인 정부의 앞으로 시간이 흐를수록 그건 아주 문재인 정부 권력 담당자들이 큰 실수다고 반성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라의 통치라는 것은 제일 우선이 국민의 통합이고 단합입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의 진영 대결은 그냥 정파 대결 수준을 넘어서 너무 적대와 증오가 양산되고 있고 거기에 근거한 정치 세력도 등장하기 시작하고 거기에 기대서 정치를 하려고 하는 이런 현상도 대단히 위험해졌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정치 지도자들이 좀 더 큰 나라의 이익과 국민의 행복을 위해서 국민의 통합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도 생각하면서 이야기하고
정치 활동을 좀 해나갈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 팬덤들 아주 극렬화된 팬덤들이 우리 정치를 얼마만큼 희화하고 또 정치 불신을 낳는가, 또 일종의 중후 정치를 낳기도 하고 그런 현상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거는 진보나 보수나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극우적인 극의 근거에서 극우적인 정당이 출연하기도 하고 어떤 진영이 강한 그런 그 성격의 또 정당 그런 정치 세력이 등장하기도 하고, 유럽이나 이런 사회에서 일본에서 그런 현상들은 쉽게 볼 수 있는 현상인데 우리 사회도 그런 초기 단계로 들어가고 있지 않느냐. 예를 들면 5.18 문제를 그런 뭐 북한 특수군이 어떻고 무슨 5.18 빨갱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제법 있는데요. 그걸 대표하는 정당이 그런 세력들이 출연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선동하는 세력들이요. 그것도 일종의 그런 모습이라고 보고 진영 대결이 가져온 결과가 그런 결과까지 낳는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게 하나 이제 과정이라고 보시는, 과정의 하나라고 보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정치 발전을 위한.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번 총선에 대해서 뭐 민주당에서는 뭐 보수 야당에 대한 심판론이 주를 이룰 것이다. 그리고 이제 자유한국당 쪽에서는 등에서는 이제 정권에 대한 심판이다. 중간 평가다. 뭐 심판을 해야 된다. 이런 뭐 그런 프레임으로 몰아가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뭐 대표님께서 보실 때 이번 총선 쟁점 뭐 어떤 거라고 보시나요? 원래 야당 심판은 없었던 이야기인데 그러니까요. 워낙 자유한국당이 저렇게 국회를 난장판으로 만들고 또 국민의 이익, 또 국가 이익에 반하는 행동을 하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 심판 받아야 마땅하고요. 총선이라는 것은 정권에 대한 평가 개념이겠죠. 심판도 포함해서 평가 개념이라고, 그런 점에서 문재인 정부의 중간 평가 성격이 있다고 보고요. 그런 점에서 경제적 성과, 또 남북 관계의 성과, 또 정치 운영 과정에서 보여줬던 모습에 대한 평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변화된 다당제 하에서의 정치 구도를 새로 짜야 되는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이런 저는 그동안의 양당 제도가 가져온 폐해들, 또 국회 운영 방식, 또 이런 진영 정치의 가속화, 이런 거에 대한 평가들이 대한신당과 같은 개혁통합운동을 하는 세력들에게 일정한 필요성을 좀 느끼는, 그래서 투표로 좀 몰아주는 그런 선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질문은 굉장히 이 주제로만 해도 굉장히 긴 시간을 가져야 될 건데 간단히만 여쭤보겠습니다. 이제 검찰개혁법이 통과가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어쨌든 지난 한 해를 관통했던 논란 중에 하나가 조국 전 법무장관 사태였고, 그 이후에 이제 추미애 법무장관이 임명을 해서, 근데 이제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이제 계속 지금 인사 문제로 논란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런 현재 정부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행보, 그리고 검찰 인사에 대한 움직임, 여기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저는 좀 혼란스러운 게요. 지금 검찰 개혁 국면입니다. 그래서 기득권을 가진 거대 권력을 가졌던 검찰이 저항을 하고 있는 국면이기도 하고, 그런데 그 과정에서 혼란스럽다는 건 무슨 이야기냐면 지금 청와대와 권력의 무슨 사건, 비리 사건 무마 의혹, 또 선거 개입 의혹들이 수사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 그 수사를 담당하는 검찰 관계자들을 좌천시키거나 어디로 이동하거나 뭐 이런 걸 보면서 국민들이 청와대나 검찰이 좀 떳떳하게 나왔으면 어떻게든 하는 생각을 가지는 것 같아요. 그래야지 검찰 개혁의 순수성도 좀 받아들일 수 있을 텐데, 내 칼끝이 이쪽으로 돌아오니까 그걸 칼끝을 무디게 하려고 하는 건 아니냐는 의혹을 살만한 그런 모습도 보여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측면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검찰은 행정부 한 소속 기관입니다. 그리고 윤석열 총장도 그렇게 문재인 대통령께 신뢰해서 임명한 부분 아니에요. 그런 점에서
서로 이 행정부의 한 소속 기관으로서 너무 국민들 앞에 법무부, 청와대, 검찰이 싸우는 모습은 좀 많이 보여주지 않았으면 좋겠다 생각을 좀 하는데 좀 검찰 개혁 국면에서 이렇게 좀 복잡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청와대 권력이 좀 검찰 개혁의 취지가 손상되지 않도록 자기 의혹 부분은 떳떳하게 이렇게 수사에 임하고 또 뭐 기소를 받으신 청와대에 있는 분도 있는 것 같아요. 기소를 당하는데 사표를 안 쓰고 그냥 청와대에 계속 있으면 좀 버티는 모습으로 보이고 대통령 모시는데도 상당히 부담이 될 텐데 그런 부분도 빨리빨리 정리해서 좀 그렇게 나가면은 더 검찰 개혁의 취지가 선명하게 드러나지 않겠는가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제가 제대로 이해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청와대 여권이건 검찰 쪽이건 서로 자중을 하고 좀 반성을 해야 된다, 개혁을 해야 된다 이 말씀으로 양쪽 다 뭐 그렇죠. 옳지는 않다 이 말씀이신 것 같은데. 서로 싸우는 모습을 국민들 앞에 그렇게 보여주는 건 좋지 않고요. 저는 검찰 개혁의 대의 이런 부분들이 더 온전하게 드러내기 위해서는 정확히 자기에게 권력이 가지고 있는 의혹 부분도 정확히 우리가 검찰 앞에 떳떳이 하겠다는 모습으로 나올 때 더 검찰 개혁 이런 취지가 더 살아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방향은 맞다고 보시는 그렇습니다. 거죠? 예. 알겠습니다. 이제 4년 이제 의원 생활 하셨지 않습니까? 이제 4년 다 돼 가시는데 지역에서 보셨을 때 이제 4년 이전에 국회의원이 되기 전에 보셨을 때 광주 전남 그리고 국회의원으로서 보신 광주 전남 좀 차이가 있나요? 어떠신가요? 차이가 많습니다. 어떤 부분이 큰가요? 국회 여의도에서 본 지방은 아주 어떻게 보면 여유 있고 편하고 또 삶의 그런 풍족하게 보이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현장에 가서 보면은 특히 어떤 수도권이나 이런 거에 비교해서 보면은 너무 큰 격차가 납니다. 제가 전남대에서 국회의원 되기 전에 한 2년간 강의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저는 그 지방 청년들의 문제, 내가 지방 대학 출신이다. 그리고 심지어 내가 호남 출신이다 하는 그런 게 눈에 보여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게 눈에 보여요. 네? 스스로를.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왜 이럴까 하는 생각도 했는데, 그럼 구조화된 측면들이 있어요. 그게 청년의 문제만 아니라 모든 문화 문제, 경제 문제, 교육 문제, 이게 너무 차이가 큽니다. 이게 좀 심각하게 생각해야 할 문제라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지역 출신 정치인들도 역시 서울에 올라와서 활동할 때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기 지역, 지방의 문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아주 천착할 필요가 있다. 또 그런 점에서 집착할 필요가 있다. 제가 5.18 유공자로서 5.18 문제 하고 있습니다만은 내 문제가 아니면 관심이 없습니다. 5.18 다 관심이 있을 것 같지만 국회의원들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지역 문제, 내 문제에 있을 때 관심을 갖습니다. 그런 점에서 지역에 굳건히 뿌리박은 정치인들, 예? 광주 호남에 뿌리박은 그 정치인들이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지역에서 좀 더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 그리고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의원님들 그런 부분들을 지역도 원하는 거고요. 하여튼 기대를 하겠습니다. 5.18 말씀하셨으니까 하나 간단히 좀 짚고 넘어가야 될 텐데 진상규명특별위원회가 이제 출범은 했습니다. 네, 우여곡절 끝에 출범은 했는데 뭐 그 뒤로 또 이렇게 크게 뭐 활동 아직은 뭐 이렇게 적극적으로 어떻게 나서는 거라든지 도대체 그러면 여기서 뭘 밝혀낼 건지에 대한 궁금증도 사실은 있는 것 같아요. 지역민들은. 하도 이렇게 길게 끌다 보니까 최우선 과제는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5.18 진상규명회가 출범한 건 참 다행스러운 일인데요. 40주년이고 그래서 올해는 뭔가 매듭을 지어 나가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5.18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누구에 의해서 그런 시민 살상 행위가 이루어졌느냐 하는 거거든요. 누가 다 짐작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사실로 확정해서 규정을 해나가야 되는 문제하고
또한은 각종 의혹들이 있습니다. 암매장 의혹, 또 성폭력 의혹, 여러 가지 의혹들, 헬기 출격, 뭐 거기 밝혀지고 있습니다만은 전투기 출격 의혹, 뭐 이런 여러 의혹들, 아직 밝혀지지 않은 의혹들이 규명해 나가는 것. 그리고 또 하나, 한 40년 과정에서 많은 왜곡과 폄훼가 이루어집니다. 어떤 의도로 그렇게 왜곡하려고 폄훼를 하려고 하는 건지 이런 것들이 밝혀져야 된다고 보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을 규명을 해서 국가 공인 보고서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제주 4.3 사건은 총리실 주관으로 진상규명을 해가지고 보고서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재판에 또 교과서 수록에 근거가 됩니다. 우리도 5.18도 그런 국가 공인 보고서가 만들어져서 어떤 논란에 대해서 이렇게 준거를 만들고 역사 기록의 그 기본을 정리해주는 이런 작업이 필요한데 아쉬운 게 너무 조사관 수가 부족해서 너무 방대한데 지금 30여 명 조사관밖에 안 돼서 그 부분도 국회에서 이번 국회나 아니면 차기 다음 국회에서 좀 충분히 좀 조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조사관이나 인원들이 보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물론 이제 40주년 안에 이게 이루어지면 더더욱 좋겠습니다만 이게 저희가 뭐 꼭 기한을 정해놓고 이때까지 마무리할 40년 안에 이루어지긴 힘들고 네, 앞으로 한 그러니까. 3년 조사 기간이 있기 때문에 저는 문재인 정부 끝나기 전에 국가 보고서가 좀 나왔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저희도 응원하고 기대를 하겠습니다. 의원님 이제 말씀 나누다 보니까 시간이 얼추 이제 다 돼서 앞으로 정치인 최경환 그리고 사람 최경환으로서 뭐 개인적인 목표라든지 정치인으로서 목표라든지 어떤 게 있으신가요? 저는 뭐 이번 대한신당 뭐 초선 당대표를 맡게 됐는데요. 아무튼 이번 통합운동이 일정한 성과를 좀 내서 4.15 총선에서 유권자들, 주민들의 평가를 좀 좋게 받고 싶은 소망이 있고요. 저는 김대중 대통령을 마지막까지 모셨던 또 비서관으로서 또 5.18 민주 유공자로서 우리 광주와 호남의 아픈 그 시대에 함께 했던 입장에서 저는 지역 정치인으로서 국가적 과제도 중요하지만 이런 그 지역을 위해서 정말 호남 정치가 거의 실종돼 버리고 있습니다. 호남 정치가 실종돼 버리고 있고 또 김대중 정치의 맥이 끊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제가 최선을 다해서 그런 부분을 좀 회복하고 복원하는데 역할을 해보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민들께 간단하게 끝인사 해주시죠. 예, 여러 가지로 혼란스럽고 또 올해 4월 큰 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광주 전남 시도민 여러분, 저희 대한신당 열심히 하겠습니다. 과거 아픔 딛고 새롭게 출발해서 호남의 경쟁 체제를 만들고 정치도 발전시키고 나라를 위해서 특히 2년 후 계획 정권의 재창출을 위한 기반을 꼭 쌓아내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모두 건승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특집 정재영의 이슈인 오늘은 대한신당 최경환 대표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21대 총선이 2달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본격적인 총선 전국이 접어들고 있는데요. 무엇보다도 국민을 위한 정치 그리고 건강한 국회 기대해 보겠습니다. 특집 정재영의 이슈인 여기서 마칩니다. 고맙습니다.